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간호사로 일한 지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드는 김지연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아무리 해도 여전히 세상에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였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실지 모르지만 의사, 변호사, 검사와 같은 전문직이 아니면 같은 사자로 끝나도 간호사는 정말 우습게 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간호사도 나름 전문직으로 환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기에 모든 간호사가 그렇듯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요.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의외로 많은 간호사들이 처음 현장에 나가 환자와 어우러지며 다양한 일을 겪을 때 마음속으로 또는 겉으로 내뱉는 공통적인 말이 있다는 점이에요. 와, 나 이렇게 간호사가 무시당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의사하는 건데. 지식 좀 더 많다고 누구는 대우받고 누구는 완전 시다네 시다야. 내 말이 환자 입장 헤아려서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면 뭐해? 환자한테도 병 고쳐주는 의사가 신인데. 업무상 의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다 보니 의사에게 무시당하고 환자에게 무시당하는 일들이 태반이거든요. 물론 이제는 시선이 많이 바뀌어서 안 그런다고 하지만 아예 0%가 아닌 이상 줄었을 뿐 여전히 그런 시선을 느끼는 건 오롯이 간혹사무시고요. 슬프게도 그건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래서 참다 한바탕 업고 나니 속은 시원한데 끝은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 행복하고 둥글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니 마음이 씁쓸한 거겠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을 보는 게 익숙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늘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순간 저와 함께 놀아주고 시장을 같이 가던 모습이 아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만 기억나요. 거동이 어려우실 정도로 급격하게 나빠지신 건강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꾸준히 나빠졌고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죠. 어릴 땐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자랐어요. 할머니를 간호할 때마다 엄마는 시집을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이야기를 늘 하셨고요. 그때 뭘 알겠어. 20살 갓돼서 시집 왔으니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 그래도 예쁘다, 잘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시니 같이 살아도 시집살이 없지 행복했지. 오히려 할머니가 며느리 살이 했을 거야.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셨죠. 단 한 번도 서운한 말씀을 하시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셨기에 병간호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있지. 할머니가 누워있더라도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해. 그때 그 사랑을 이렇게라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엄만 그게 몇 년이든 하고 싶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기저귀 차고 누워만 있는 할머니와 함께 방을 쓰는 것도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심심하지 않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마치 토크쇼 MC가 된 듯 신나게 말하면서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었던 기억이에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진로 상담을 할 때 고민도 안 하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기준점에 둔다고 해요. 돈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만약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건강이 약해진 게 아니라 특정 질병이 있었고 그로 인해 힘들었다면 아마 의사가 돼서 고쳐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엄마가 할머니를 간호했고 그 옆에서 도왔기에 간호학과로 진학하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간호학과에 들어가고 당연히 적성에도 맞았던 전 수석으로 졸업해 대학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야, 축하해. 우리 기수 중에 대학병원에 들어간 애가 너까지 딱 3명인 거 알지? 올해 유독 신입 간호사 경쟁률이 셌다는데 열심히 한 보람 있네. 축하해.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간호사도 취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대부분 거기서 끝까지 다니고 대학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동네 병원을 전전하다 개인 병원이나 더 작은 곳을 다니며 큰 월급을 받지 못하거든요. 물론 정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디든 나이 많은 사람을 쓰는 건 꺼려하니 좋고 큰 병원에 첫 취직하는 건 한창 돈 벌 나이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건 분명했죠.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이 꿈꾸는 간호부장까지 마무리하고 은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어요. 간호사 태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호사끼리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신경전 말이에요. 신입 간호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태움 문화인데 다행히 제가 배치된 병동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야, 이번 침대 할아버지 의식 없어. 빨리. 심전도 찍고 산소 포화도 떨어져. 아마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한순간도 조용할 틈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워낙 바쁘고 긴급한 상황이 연속으로 터지다 보니 서로 괴롭힐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게 제 적성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조용하고 정적인 것보다 역동적이고 바쁜 걸 훨씬 좋아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응급실에서는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요.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는 동시에 교통사고 환자도 실려오고 한쪽에서는 취객이 난동을 피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가 열경련으로 실려오는 상황이 일상이거든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분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이에요. 너 진짜 응급실 체질이다. 처음 보네.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애. 처음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배들이 하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의료진들이 쓰는 용어들도 생소하고 무엇보다 생과 사를 오가는 응급 상황에서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손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상황들이 제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리되면서 뭘 해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마치 컴퓨터처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발달한 거죠. 물론 처음이 쉬웠던 건 절대 아니에요. 실무 능력도 전혀 없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배치되었을 때는 정말 멘탈이 붕괴될 뻔했거든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현장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아우, 짜증나. 신입 때문에 일이 2배야. 나 땐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 하여간 정신말이 없어. 이런 따가운 시선들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배들 눈에는 느려 터진 신입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도 정리할 게 있으면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일하는 근성을 보여드렸거든요. 집에 가서도 의학 용어 공부하고 응급실에서 쓰는 각종 장비들 사용법을 따로 찾아보면서 공부했어요. 너 또 일찍 왔네? 몇 시에 온 거야? 7시요. 어제 못 정리한 거 마저 하려고요. 야, 진짜 성실하다. 요즘 애들 다 시간 되면 칼퇴하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본 선배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차갑게 대하던 선배들도 점점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했고 실수해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3년 넘게 응급실에서 버텨내면서 이제는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건 바로 그 대학병원에서였어요. 원무과에서 일하는 남자였는데 이 만남이 참 운명적이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연애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간호사는 3교대 근무 때문에 근무 시간이 완전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오늘은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레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 직장인처럼 퇴근 후에 만나서 데이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응급실에서 온전히 기를 다 뺏기고 나면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보다 3살 연상인 그는 병원에서 오가며 안면을 튼 저에게 분명히 호감이 있어 보였어요. 원무과와 응급실은 층도 다르고 업무적으로도 별로 겹칠 일이 없는데 자꾸 마주치더라고요. 이거 드세요. 피곤해 보이셔서. 아, 고맙습니다. 겹치지도 않는 부서에서 일부러 제 점심시간에 맞춰서 커피를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선배인가 보다 했는데 2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간호사들도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야, 너 원무과 그 과장한테 완전 찍혔네. 에이, 그냥 친절한 거 아닐까요? 친절? 야, 제가 다른 간호사한테도 커피 갖다 주는 거 본 적 있어? 없지? 완전 너만 챙기고 있어.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설레기도 했고요. 사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로맨스라는 게 정말 사치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루 종일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만 보다가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 있는데 무슨 연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가져다 주던 그가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퇴근 후에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날따라 야간 근무가 아니라 오후 근무였던 저는 10시에 퇴근할 수 있었어요. 퇴근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간호사 누구야? 다들 나이가 꽤 들어 보였는데 나이도 어려 보이는 여자가 베테랑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진짜 멋있었다. 혹시 알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호기심이 일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에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이 무난했던 건 아니었어요. 나름 시월드라고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한석격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결혼했던 건 남편이 그런 엄마를 등한시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 엄마 성격을 아니까 일찌감치 독립해서 생활했었고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며 선을 그었기에 결혼까지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웠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무서운 시어머니가 진짜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지연아, 우리 엄마가 좀 특이하셔. 미리 말하지만 귀담아 듣지 마. 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만나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여하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땐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자식이 당신 부모를 소개하는데 무시하는 투로 말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만나뵈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대단한 성격인데 첫 인사를 갔을 때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까지 들고 갔는데 그런 건 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직업부터 물어보셨거든요. 의사가 아니네요? 네? 아, 네, 간호사예요. 지석 씨도 의사가 아니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지석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유, 요즘 애들 참 말대꾸를 하네. 당황했던 저는 나도 모르게 받아쳤어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가관이었는데 제가 받아칠 거라 생각 못 하셨는지 흠흠거리시더니 당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죠. 내용인즉슨 저는 간호사 나부랭이고
당신 아들은 병원에 다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의사가 아닌 이상 원무과나 간호사나 그게 그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경력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받는 건 간호사거든요. 원무과는 일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실력이 더 쌓인다고 능력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 연봉도 상한선이 뚜렷한 반면 간호사는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 아들이 의사라도 되는 양 으스대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간호사는 그냥 시다 아니에요? 우리 지석이는 원무과 과장이니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안정적인 직장인데? 어머니, 간호사도 전문직이에요. 국가고시 봐서 자격증 따는 거라고요. 그래봤자 의사 시대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이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누가 더 우위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희 시모의 생각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결론은 당신 아들 배우자로 눈에 차지 않지만 좋아한다니 결혼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옆에서 듣던 남편은 기가 찼고 시모는 원무과면 거의 공무원급이라 약은 딱히 있는 거 아니고 월급 딱딱 나오는 반면 간호사는 힘들고 3교대에 애라도 낳으면 어쩔 거냐는 식으로 따지고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말려도 당신은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그만한다고 대답은 하면서 거의 30분 넘게 그런 소리만 들으니 저는 점점 화가 났지만 첫 만남이니까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밥 먹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더니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지연아, 그만 가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밥 먹다 체하겠다. 엄마 눈에나 당신 아들이니 잘난 거지. 길 가는 사람 열이면 붙잡고 물어봐. 간호사가 더 대단한 직업이라고 하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 안 통하는 나나 지연이 붙잡고 그런 말 계속 하시니까 간다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먼저 일어설게요. 그러더니 정말 제 손을 잡고 나왔어요. 당황한 저에게 당신 엄마 말 신경 쓰지 말라며 당신 자식이 가장 우위인 사람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자기도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엄마로 힘들면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안 힘들게 하고 싶지만 워낙 지 멋대로인 양반이라 저런애도 어떻게든 찾아올 사람이고 자신이 당신 엄마 성격 무시하고 내 편 들어준다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솔직한 입장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결혼 못한다고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어.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절연한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확답했다면 그게 더 이상하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신 엄마에게 나쁜 아들이 될 자신이 있을 정도로 내 편이 되어준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결혼해서도 항상 제가 1순위인 건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였어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것도 예비동서가 임신해서 결혼식 못하고 혼인신고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더라고요. 당황한 저와 남편과 다르게 시무는 입이 귀에 걸렸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몰랐는데 이유를 듣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동생은 법무사였는데 예비동서 직업이 변호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조합에 저는 놀랐는데 시모는 당연한 조합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 둘째가 제대로 된 짝을 만났네. 같은 법조인이니 서로 말도 통하고 얼마나 좋아. 같은 법조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도련님 직업이 왜? 법무사, 변호사 둘 다 사자 들어가고 법에 빠삭하고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어딨다고. 얘는 부러우면 부럽다고 할 것이지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 아들은 그게 어떤 직업이든 몇 단계 위로 생각하고 여자 직업은 그게 어떤 직업이든 몇 단계 아래로 후려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예비동서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이해가 조금 되기도 했어요. 시동생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남편과 다르게 생겼는데요. 남편은 시모를 빼닮았다면 시동생은 시부를 빼닮았는데 외모와 키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시모는 평범하게 생겼는데 카리스마 있고 꾸며지길 잘하는 케이스였고, 시부는 태어나기를 정말 연예인처럼 태어나신 분인데 그 끼를 그대로 시동생이 닮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동서는 딱 그 정반대였어요. 변호사라는 직업만 뺀다면 같은 여자로서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키도 정말 작고 통통한 정도가 아니라 뚱뚱하고 외모도 솔직히 좀 그랬어요. 어머나 반가워요. 말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보이네요. 맏며느리감으로도 손색이 없는데 내가 며느리 복이 있긴 있나 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로 교양 있는 척 콧소리까지 내시는데 옆에서 보다가 정말 토할 뻔했어요. 삼류 드라마 주인공을 보는 느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정도네요. 예비동서는 요즘은 매직도 있어서 곱슬머리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데 외적으로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자유분방했어요. 그런 얼굴, 그런 이미지의 변호사라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으니 외모 비하 같아서 더 자세한 말은 안 하겠지만 여하튼 그랬는데 시모는 흡족한 듯 했어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싶었는데 말끝마다 비교하시면서 변호사 우리 며느리 이제 우리 집에 법적 분쟁 걱정은 없겠네 라고 하시면서 저를 흘겨보셨거든요. 그래도 직접적인 말을 한 게 아니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던 거라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지만 여하튼 그땐 처음에는 그냥 새며느리가 신기해서 그러는 건가 보다 했어요. 솔직히 그게 시작이 아니더라도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니 생각보다 부딪힐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만날 때 그러시면 또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동서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예, 너 봤니? 봤어? 아주 지아빠를 빼다 박았어. 시도도 못한다더니 얼굴은 지아빠 닮아 반반해. 머리는 보나마나 지엄마 닮을 테니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만 난 놈인 건 분명해. 그날 휴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출산했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잘생겼다고 난리도 아니라는 둥 당신 말만 하기 바빴죠. 동서 아기 벌써 나왔어요? 예정일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니. 어찌나 장군감인지 초음파로 보는 것보다 애가 더 컸어. 그러니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좁았겠어? 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하셨고 얼마나 예쁜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나신 듯 다른데 전화해야 한다며 끊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제가 먼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요. 한편으론 만약 제가 아이를 낳았어도 저렇게 기뻐해 주셨을까 싶은 씁쓸함도 있었네요. 물론 아이를 안 낳으려고 임신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 근무하는 데가 응급실이다 보니 다른 부서보다 힘도 들고 특성상 3교대라고 해도 방근무가 더 많아서 임신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결국 아이를 부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응급실은 사실 기피 1순위로 신청자가 없어서 마음처럼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우리 둘째가 복덩어리는 복덩어린가 보다. 천생연분도 이런 천생연분이 따로 없지. 결혼 날짜도 닿기 전에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부터 떡하니 갖고. 아무래도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인연이 아닌 게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제가 옆에 있는데 제 상황을 뻔히 아시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한다는 건 뻔했고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남편이 저를 대신해 한 소리 했어요. 뭐야, 그런 말이 어딨어. 요즘 난임으로 10년 만에 겨우 애 갖는 부부도 많은데. 엄마, 사정도 모르면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노인이고 뭐고 맞아 죽기 딱 좋아. 옆에서 듣던 제가 다 놀랬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험해서 앞뒤 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보복한다며 추가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는 또 당신이 뭐 아기 가지고 했겠냐며 궁시렁 대시면서 말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여튼 그런 적도 있고 임신 스트레스 줄 거면 아이 낳고 연락할 테니 그전엔 연락 말라는 둥 중간에서 할 만큼 했었어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사이 시동생이 출산했으니 예쁘긴 예뻤겠죠.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을 때 이미 병원 전체에 소문이 자자한 것 같았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출산했기에 모르는 간호사가 없더라고요. 김쌤, 아직 못 봤지? 내가 이 병원 근무한 지 올해가 딱 10년 차인데 정말 그런 신생아는 처음이야.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조그마한 얼굴에 눈은 왜 그렇게 커? 여자도 아니고 남자애가? 신생아실로 가기도 전 신생아실 간호사가 저를 마중 나오며 호들갑을 떠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해질 정도였죠. 그리고 실제 봤을 땐 정말 시부를 쏙 빼다 박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보고 있으니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졌어요. 보통 남자들 결혼하면 당신 엄마 안타까워하면서 효도를 요구한다던데 그런 거 없이 한결같은 남편을 닮은 아이면 얼마나 예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저런 생각을 해도 한치 건너 두치라고 또 안 보니까 그럭저럭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3일쯤 지났을 때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로비에서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이야? 아, 설마 검진이 오늘이야? 너 야간 근무라서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늦게 끝났네. 피곤하지? 어여 들어가 쉬어. 뭐 그렇지. 근데 검사실은 그쪽 아닌데 왜 그쪽으로 가? 하도 네 시어머니가 손주 자랑하길래 얼굴 보러.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자랑 전화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 대상에 저희 엄마가 있었다는 건 정말 예상 밖으로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조리원 간다고 했으니 아마 신생아실에 없고 동서가 입원한 병동으로 갔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괜히 헛걸음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쉽네. 하도 잘생겼다고 해서 얼굴 좀 보려 했는데 나중에 또 보면 되지 뭐. 아쉽긴. 그래, 얼굴 봤으니 가서 얼른 쉬어. 엄마도 검사 받으러 갈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엄마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는데 엄마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게 뭐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왔구나 하고 전체 걸음을 한 발자국 더 뗐는데 엄마가 전화 받는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네, 사돈 안녕하시죠?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에게 전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거든요. 무슨 일로 전화를 했지 싶은 마음에 뒤돌아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는 전화가 왔다는 신용을 하며 가던 길로 걸어가려고 하셨고 전 그런 엄마를 멈추게 만든 후 수화기 옆에 귀를 가져다 댔죠.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전화했나 싶었으니까요. 엄마는 당황하신 듯 저를 밀쳐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으셨죠. 그럼 안녕하죠. 바쁜데 전화한 건 아니죠?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둘째 산후조리원에 오늘 들어가요. 네, 들었어요. 오늘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 가신다고. 엄마 말에 그새 저와 이야기했었냐며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그럼 이야기가 더 쉽겠다며 되게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네, 그 산후조리원이 사돈네랑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미역국 좀 부탁할게요. 네? 뭘 놀라고 그래요. 애 안 낳아보신 것도 아니고. 산모 먹는 미역국이요. 집도 가까우시니 끓여서 가져다 달라고요. 그러더니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식당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 은퇴하시고 여전히 누굴 가르치는 게 재미있다고 치매 관련 자격증 따셔서 노인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 아니고 여전히 사회활동하며 바쁜 사람한테 동서 산후조리원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미역국을 끓여오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행히 엄마 생각도 마찬가지신 것 같았어요. 아니 사돈,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그렇지 제 며느리도 아닌데 제가 왜요? 왜긴 왜요? 돈 못 버는 딸 대신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눈이 뒤집혀졌어요. 전화기를 빼앗아 한 소리 하려는데 엄마가 제지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어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죠. 아마 제가 일을 크게 벌릴 거라고 생각하신 듯 괜한 소리 오가고 언성이 높아지기 전 통화를 종료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정해, 여기 병원이야. 너 여기서 큰 소리 내면 병원 사람들 다 알고 네가 곤란해진다고. 엄마가 저를 붙잡고 어디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올라오는 화를 누르기 어려웠죠. 진짜 하다하다 정말 별 거지 같은 일까지 다 당하는구나 싶은 마음 아세요? 어이가 하도 없으니 실성한 듯 웃음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그래, 눈이이. 말로 해서 안 들어 처먹는 인간들에겐 똑같은 수준으로 대갚아 줘야겠다고 말이에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신경 쓰지 마. 미역국 끓여달라는데 끓여주면 되는 거지. 군소리 안 하고 내가 대신 끓여다 줄 테니까 엄만 그런 줄 알아. 그리곤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시 전화할 것도 없고 제가 끓여서 배달해 준다고요. 엄마는 제 말이 못 믿어온 듯 했지만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시곤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미역국을 한 솥 끓이고 있었어요. 미역국 끓일 때 소고기나 해산물 각종 재료를 다양하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싼 미역을 사다가 왕창 끓였죠. 물론 이왕 동서 가져다 줄 거 정성껏 끓이지 그랬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끓인 미역국은 동서에게 줄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줄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 다양한 재료를 아깝게 넣을 필요가 없었고 당연히 소금이나 간장 간 같은 것도 안 했어요. 미역이 불어서 한솥국이 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어떻게 어떤 말을 꺼낼까 머릿속을 차분하게 정리할 뿐이었죠. 어머니, 엄마한테 말씀하셨던 미역국 제가 끓였는데 조리원으로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아니야, 집으로 가져와. 네가 끓였다니까 맛없던지 봐야겠다. 그것조차 어이없더라고요. 불난데 기름 붓는다고 말 한마디로 누구는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끓였는지 묻지도 아니 궁금해하지도 않으신 채 빚만 더 만들고 마르셨죠. 그러면서 고상한 척 무슨 요구를 해도 안 들어줄 것처럼 굴더니 사돈한테 말하니까 고분고분하다면서 은근히 당신 이겼다는 우월감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전화를 끊기 전 한마디 덧붙이셨죠. 그래, 원래 돈 못 벌면 몸이 좀 고대도 정성 아니겠니?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채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미역국 한 솥 들고 가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반기며 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기분 좋아하시는 게 얼굴에 다 써져 있더라고요. 아마 자기 말 한마디에 며느리가 고분고분 미역국까지 끓여왔다고 생각하셨겠죠. 어머, 우리 큰며느리가 친히 왔네. 들어와 들어와. 네 어머니, 미역국 많이 끓여왔어요. 그래, 이제 네가 우리 집 큰며느리답구나. 안쪽으로 어서 들어오라며 현관문을 열더니 거실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제 손에 들린 들통 가득 들은 미역국을 보시며 만족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간이 어떨지 소고기로만 이렇게 많이 끓이지 말고 해산물과 반반 나누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둥 정말 그 짧은 사이에 별의별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신발을 벗지도 않고 그런 시어머니 바로 발 아래로 아침에 끓여 아직도 뜨거운 미역국을 다 부어버렸어요. 상당한 양인지라 쏟아지는 미역국에 시어머니는 놀라 길게 날뛰기 시작하시면서 소리까지 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든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다 풀리는 기분이었죠.
나 당신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 나 이혼할 거야. 그 이유는 다 당신 때문이고. 이혼 서류를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면상에 던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은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주었던 것들을 고스란히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도 TV나 사연 등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니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건 막연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내 편이라고 해도 이렇게 감당 안 되게 들쑤시고 다닌다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분명했으니까요. 정 안 되면 갈라서던지 아니면 연애 때 남편이 등지는 건 모르겠다고 말했던 걸 실행에 옮기게 하든 이젠 갈았던 칼을 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뭘 해? 그리고 두 번째로 던진 건 그동안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끌어서 우리 병원에서 검진이나 이런 걸 받게 만들면서 가족 할인을 받게 만들었던 목록을 정리한 거였죠. 이건 또 뭔데? 이걸 뭐 어쩌라고? 그간 받은 혜택 다 토해내세요. 이혼하면 당신이랑 다 남남인데 그동안 혜택 당연히 부당이득이고 소송한다면 당연히 받게 되는 거 시간 끌지 말고 양심껏 토해내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가족들은 건강했기에 병원 혜택을 받을 일이 크게 없어서 들어줬더니 이걸 당연한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낼 생각에 다 정리했더니 생각보다 꽤 많았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의 실체도 까발렸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는 둘째 며느리 말이에요. 사실 로스쿨 때 동거남 있었다는 거 아세요? 뭐라고? 의력의 바닥에 좁은 건 한 바닥 건너 한 바닥 아는 인맥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작은 병원까지 다 합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웬만해선 한 달 안에 수소문해서 소식을 알 수 있는데 이건 법조계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예전과 다르게 사시가 사라지니까 100% 로스쿨 인맥이고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신상 터는 건 정말 쉬웠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우리 병원에서 동서가 아이를 낳으면서 동서에 대한 신상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중산층이라 평범했고 동선의 부모님은 당신 따님 얼굴을 아는지 성실한 시동생과 결혼하는 걸 반겼는데 거기엔 사실 숨기지 못할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동서가 로스쿨 다니면서 사실혼 관계에 남자가 있었다고 학교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했는데 연상인 동거남이 졸업하자마자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서 멀어졌고 그로 인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너 그 말 거짓이면 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둘째 변호사인 거 알고 헛소리하는 거지? 변호사인 동서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학벌이나 이런 것보다 보기 좋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상대로 작정하고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조건이 모자라면 변호사라는 직함 하나로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 그게 시동생이었던 거죠. 웃긴 건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들던 동서 로펌은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대형 로펌이 아니니까 동서 같은 신입 변호사는 영업도 뛰어야 했고 영업을 못 뛰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는 돈도 못 벌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사실 확인도 없이 모든 게 다 예뻐 보인다더니 시어머니가 딱 그랬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좋다고 덤빈 결과 뭐 하나 잘난 구석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서 하나씩 터트리고 있을 때 남편이 왔어요. 남편 보고 오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오더니 이 상황을 보고 딱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는 이 꼴을 보고도 인연 역성을 들어? 지연아,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내가 다 미안해. 뭐? 아니 이 녀석이 누구 편인 거야? 저는 자세한 건 어머니께 직접 들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리도 전해드렸으니 상황이 정리되면 보자는 말을 덧붙였죠.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 상황 정리가 안 되니 저를 붙잡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집을 아수라장 만들어 놓고 저만 유유히 빠져나왔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정말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이에요. 오는 길에 장모님께 들러서 사죄했다는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방치했어. 이제 명절이든 생일이든 만나지 마. 너 아니고 나도 안 만날게.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지를 주니까 자꾸 헛소리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생각 없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번호 바꾸고 자기 엄마 전화도 받지 말고 투명인간처럼 대하라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좀 더 복잡했어요. 내가 뭐라고 모자 사이를 갈라놓나 싶으면서도 왜 시어머니는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었죠. 게다가 저에게 하소연하듯 말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니? 네 말이 맞더구나. 육아휴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니 변변하게 일 못해서 차리내주고 나온 거라고. 어찌나 형철이가 하소연하던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임신해서 애는 덜컥 낳아버리고 입은 늘었는데 벌이가 줄어버렸으니 너는 알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일은 애먼 사람들이 저질렀고 저는 사실을 고했을 뿐인데 이젠 저보고 해결책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라고 말했었는데 사실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번호를 바꾸는 게 쉽지 않고 고민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셨던 거죠. 안 받을까 하다가 어떤 소리를 하시나 혹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받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님이 시어머님 짓 하신 거죠. 형,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그게 어른이야. 하지만 집퇴 출금이. 그럼 처음부터 왜 무리했어? 변호사 믿고? 시동생의 남편에게 전화해 징징거리기도 했는데 남편이 정신 차리고 자식 책임지고 키우는 게 네가 할 일이라며 동서는 어쩌면 처음부터 변호사 따위 할 생각 없었을지도 모르니 평생 외벌이 각오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남편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시동생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어머니네로 들어갔어요. 대출받아서 무리해서 서울 중심가에 얻었는데 외벌이로 대출금, 원금 감당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 집에서 먹고 자는 등 동서에게 뭐라고 해보라고 난리도 친다는데 동서도 강적인 게 육아휴직이라며 휴직 끝나면 그때 할 테니 잔소리 말라고 했다고 해요. 시동생이 그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퇴근 후 우리 집에서 하소연하면서 모든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저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집에 들어가라고 안 듣고 싶으니 소식 전할 거 없다고 내쫓기도 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듯 오는 시동생을 보면 누굴 닮았는지 너무 뻔해서 웃음이 다 날 정도예요. 집에 가기 싫다니까. 내가 또 다른 데 가봐. 편하게 노는 게 말이 되냐? 아주 바가지 긁는다니까. 그래도 형네 왔다고 하면 별말 안 하니까. 나 1시간만 더 있다 갈게. 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아주 제대로 윽박질렀는지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친척들에게 전화가 오면서 시어머니가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상황을 전해 듣고 있네요. 그간 돈 못 번다고 무시했던 제 덕에 가족들이 병원 혜택 받고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마다 명품 가방이나 돈백씩 받던 용돈 싹 끊기니까 친척들에게 죽는 소리 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친척들도 그런 시어머니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라고 안 하고 잘했다는 말만 해요. 오히려 저보고 고생 많았다면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누구든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도 다들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혼자서만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친척들이 다 알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요. 웃긴 건 평소 조용하시다고 생각했던 아버님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버님도 무언의 동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헛소리하는 거 알았지만 나도 워낙 당한 게 많은 사람이라 말 섞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알았다. 더는 나도 똥물에 뒹굴기 싫다. 저에게 어느 날 전화하셔서 그러셨죠. 그래도 힘든 순간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한 의리로 참고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참기도 싫고 그런 소리 듣기도 싫다고요.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이혼장을 받고 멘붕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새로운 앵커 시동생이 와서 전해주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혼 도장 안 찍어주시니 소송까지 가는 건 또 피곤하시다고 별거를 선언하셨고 부부도 이혼도 아닌 그런 상태로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났다고 말하던 동서 뒷바라지에 조카까지 키우시며 한탄하는 게 일상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직업에 귀천이 있는 줄 알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일이 한 번에 생기려는지 시어머니와 등진 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여하튼 지난주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서 마음 편하게 임신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응급실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시어머니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어요. 사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남편과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자기 엄마를 완전히 등지면서까지 제 편을 들어준 거니까요. 요즘엔 그 사람 닮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상상하며 지낸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쪼록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